됐나? 사인을 좀 누르지. 자, 그 생윤 5단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따가 치고 갈게. 자, 그 첫 번째 학습지는 예술과 윤리의 관계, 그러니까 뭐 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술과 예술과 윤리의 관계 해가지고 도덕주의하고 신미주의 구분하는 건데. 자, 그 도덕주의,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시면 도덕주의 같은 경우는 예술의 목적은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 즉 예술 작품 역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도덕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신미주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즉 예술 작품은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만 뭐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 뭐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신미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입장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도덕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도덕주의의 예술가는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윤리, 즉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윤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도덕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는 일명 어떤 예술론이냐면 참여 예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뭐 시, 소설,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예술 작품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 또는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도덕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덕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예술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도덕주의는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도덕성이 어긋나는 예술은 규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되게 외설적이다, 뭐 남녀간의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는 거면 도덕주의적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재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왜? 도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라는 게 도덕주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만 존재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술에서의 미적 요소가 경시됩니다. 즉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고 또는 그 글로 치면은 문장력이 뛰어난 글이지만 그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 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도덕주의의 한계점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창작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작가나 이런 어떤 여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도덕적인 틀과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벗어나서 다양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또는 창의성 있게 드러내고 싶은데 이 도덕주의는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즉 정치적 도구,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특정 독재 집단,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돼지새끼 한 마리 있죠. 금마들 그 집안의 어떤 활동이 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도덕적이다 라고 예시를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만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정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익히 들어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존재 이유는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것, 즉 착한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어떤 그 심성을 심어주는 것, 이데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게 예술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판단하고 예술적 그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 하면 국가에서 규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철인, 즉 이데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런 어떤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예술가라는 존재들은 도덕적 이상, 다시 말해서 이데아를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데아를 아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예술가다 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본 보면 도덕
기준에 따라 선별된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은 영혼의 조화와 질서를 깨닫고 청소년은 건전한 품성과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즉 도덕적인 작품을 그 예술가들이 많이 만들고 국가는 그런 예술작품들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국가 속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예술의 목적이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는 이 윤리사상가는 아니고 작가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데 톨스토이가 주장한 걸 보시면 표현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을 감염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술작품에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술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감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좋은 예술은 사회의 종교적 자각,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도달한 최고의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주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예술작품은 도덕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민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술은 예술 자체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라. 도덕적인 가치, 옳고 그름, 선과 악, 좋은과 나쁨 이딴 거는 그 예술작품을 판단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술작품은 오직 예술성으로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신민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확인하셨고 예술관을 보시면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도덕이나 정치 등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 도덕주의의 한계점 세 번째가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된다. 예술은 예술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에 보면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라는 거.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라는 것까지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신민주의는 반대합니다. 이런 규제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신민주의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예술과 현실을 분리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라. 예술은 예술대로 봐야 되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민주의인데 이 신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괴테의 어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을 괴테가 너무 잘 묘사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제 스포를 하자면 어차피 그 소설 안 읽을 거잖아. 그래서 보면 그 주인공이 결국 자살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이제 그 당시 청년들이 막 읽고 나서 너무 거기 과몰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도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마감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즉 너무 예술만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라. 그냥 윤리적인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뭐 죽이든 아니면 뭐 그 근친을 하든 뭐 아주 그 나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되게 뭐 깡패나 조폭들을 되게 미화해가지고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지. 영화 보니까 그 깡패들이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나도 그렇게 되겠네 하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사상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스카 와일드, 그 미국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한다. 윤리적인 공감, 윤리적인 잣대로 예술을 만들게 되면 독창성을 잃어버린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영화나 예술작품을 만들 것이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와일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되지. 뭐 다른 거를 위한 예술, 윤리를 위한 예술, 도덕을 위한 예술 이딴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와일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나오는 사상가 스핑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예술이 규격화 혹은 획일화되어 그 작가들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판단 기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입장은 그 뭐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술을 도덕적인 잣대로 봐야 된다. 도덕주의. 예술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신미주의.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에 나오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골 때리는 놈은 밑에 있는 칸트입니다. 칸트 임만 또 나옵니다. 칸트 또 나오는데 좀 특이한 입장을 꺼냅니다. 이 도덕주의도 아니고 신미주의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쯤에 나오는 형식주의를 주장하는 게 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칸트 입장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예술의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 작품, 예를 들어 다빈치 모나리자라는 그런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왜 아름답느냐 했을 때 형식이 되게, 그 그림의 구도와 형식이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작품은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미적 체험, 그러니까 내가 모나리자와 아니면 최후의 만찬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봤을 때 그 경험, 미적 체험과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는 서로 다른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게 도덕적인 건 아니잖아. 그건 다른, 도덕적인 행위와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미적 체험은 다른 거지만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뒷부분 보시면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라는 거라. 형식적으로는 도덕적 행위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칸트의 말을 따르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이 도덕적 행위와 그 다음에 미적 체험을 하는 거는 뭐가 유사하느냐? 형식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형식이 비슷하네. 어떤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그 박스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의 형식상의 유사성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적 체험이고, 도덕적 행위 같은 경우는 내가 수립한 도덕 법칙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라, 이거는 칸트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 행동이 볼 수 없거든. 왜냐? 칸트가 얘기했던 도덕적 행위는 오직 내가 만든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윤사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유가 전제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무관심적이라는 말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까 하면 이건 그냥 나의 도덕 법칙이니까 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가. 그냥 도덕적이니까 하는 거라고. 도덕 법칙이 맞으니까. 이게 칸트 입장이라면 미적 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왜 봅니까?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팔았을 때 돈이 많이 되니까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이건 순수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형식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게 그 도덕적 행위와 미적 체험의 어떤 유사성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미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칸트의 어떤 그 도덕적 행위도 그 경향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고, 3번을 볼 텐데, 도덕적 행위와 미적 체험이 형식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칸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은 칸트만의 주장입니다. 칸트만의 주장이 이 말이 나오면 칸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아름다움은 도덕적 행위의 상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는 말이 형식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형식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뒷면을 볼 건데, 칸트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칸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해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을 사상가입니다. 대신 비문학적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쌤이 칠판에 써져 있는 거, 요 정도만 확인해 두셔도 충분히 칸트를 푸는데, 칸트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관련된 입장을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고, 뒷면 볼게. 뒷면 보면 예학론과 비학론에 대한 내용은 더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악,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음악은 예를 이렇게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음악은 뭐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필요하다 예학론, 필요 없다 비학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학론은 구체적인 입장을 보면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뭐 우리가 말하는 예의 예절 이거고 악은 음악입니다. 얘네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학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인격 도약 인성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좋은 음악을 듣고 음악에 맞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는다면 좋은 인간이 될 것이다. 군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하는 게 예학론입니다. 예학론을 주장했던 사상가들의 공통점 거의 다 유교 사상가들입니다. 공자, 순자, 정약용. 일단 우리 학습지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공자가 일단 예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에 기여한다. 즉 시, 예, 음악 이런 것들은 인간됨의 형성의 기본적인 교양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시를 많이 한다거나 좋은 음악을 많이 아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행동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를 때도 장례 음악이 따로 있다라는 거라.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리는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 음악, 그러면 제례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 중에 종묘 제례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종묘에서 종묘는 어쨌든 간에 그 조선시대 왕들을 모셔놓은 이제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니까 그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음악이 종묘 제례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음악이 필요하고 또 뭐 결혼을 할 때도 뭐 음악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음악은 이런 인격 도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 밑에는 순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통해 백성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라는 거라. 좋은 음악과 때에 맞는 음악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악한 본성이 조금 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밑에 있는 화살표 있는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정약용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악을 통한 음악을 통한 인격 수양을 역시 강조했다는 거. 즉 유교 사상가들, 일단 공자가 이런 어떤 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음악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예학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공자의 제자들이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학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오른쪽에 비학론 볼 텐데, 비학론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물론 즐겁습니다. 음악 들으면 좋고 기분 좋아지고 즐겁고 하지만 백성의 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학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음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용적이지 않다.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 묵자입니다. 묵자. 묵자는 일단 이런 말 하기 조금 조심스럽고 좀 과감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동양의 공리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묵자라는 사람도 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되게 좋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자가 봤을 때 이 음악이라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은지 그 이유를 볼 텐데, 밑에 보시면 이 음악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노? 악기가 필요할까요? 이 악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재화의 낭비라는 거라. 자, 여러분 작년 축제 때 힌두루 공연하는 거 봤죠? 보면 장구 있고 북 있고 징 있고 꽹과리 있고 그렇잖아. 장구 칠 때 보면 장구 칠 때 이거 이거 뭔지 압니까? 가죽.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인데 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냥 졸라 옛날 때는 지금 뭐 여러분들로 치면 패드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아마 이 소였을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소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일부러 죽여가지고 돈도 안 되는 뭐 장구를 만든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걸 차라리 그 가죽을 가지고 뭐 신발을 만든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악기 따위를 만드는 거에 이런 어떤 중요한 자원인 소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꽹과리 같은 것도 쇳덩어리를 만든다 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쟁기를 만들든 뭐 다른 어떤 무기를 만든다가 농기구를 만들어야지 왜 이런 쓸데없는 악기를 만드느냐, 이거 재화 낭비다 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악곡을 연주하는 것, 즉 이런 노래를 만들 때는 연주할 때는 대량의 노동력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여기 칠판에 썼던 종묘 제례악, 음악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수많은 악기들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게 종묘 제례악인데, 한 번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야 이제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음악에 투입되어야 되는 사람들 원래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음악을 하고 있는 거라. 노동력 낭비지.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악곡 연주에 대한 이야기였고, 악곡 감상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겁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첫날 노래 쳐도 빠져 있는 거라. 이 시간 낭비라는 거지.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뭐 아이돌에 미쳐가지고 막 재배원이 신곡 나왔다 해가지고 그 노래만 숨숨이 가면서 막 듣고 있는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얼마나 낭비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악곡 감상도 해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사회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 음악은 해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뭐 좀 권장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고, 예학론과 비학론을 살펴봤는데 이 둘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거. 비학론자들 그리고 묵자 같은 사람들은 음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은 오히려 사회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예학론과 공자와 같은 예학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가치가 사회적 효과가, 즉 사람들의 어떤 인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음악의 어떤 그런 가치를 상당히 크게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학론과 비학론을 확인했고, 밑에 있는 대중문화 비판인 아도르노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3번만 한번 보자.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요새 보면 4세대 아이돌이 졸라 많이 나와. 막 유진스도 나오고 에스파도 나오고 아이브도 나오고 막 르세라핌도 나오고 막 아주 다양한 여자 아이돌 나오죠. 치자. 근데 걔네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빼짝 말랐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보시면 자본주의적으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거대 기획사들이 그런 애들이 이쁘다면서 출시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애들만 보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런 좀 체구가 있거나 이런 애들, 이런 어떤 그 그룹 같은 경우는 등한시하게 되면서 표준화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된 소비 양식만을 이 거대 기업의 그 대량화된 또는 상업화된 대중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4번에 보면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비자들은 다양한 어떤 재화나 상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안 되는 상품만을 소개하는 거라.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대중문화다라고 하면서 아도르노는 이런 점을 비판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은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바로 5-2로 넘어가는데, 5-2는 쌤이 진짜 할 게 없다. 할 게 없고, 이 주제가 의식주와 윤리적 소비인데, 의식주 같은 경우는 옷, 음식, 집,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이런 그 3가지 중에서 주거윤리, 집과 관련된 거는 하이데거와 볼로그라는 두 사람인데, 이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윤리 같은 경우는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지금 5-2 학습지에서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사상가가 베블런입니다. 과시적 소비라고 이야기해서 뭐 내가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좀 상경계열로 좀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베블런 효과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가면 상당히 상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블런 효과를 설명하면 이 베블런의 입장이 전부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베블런 효과는 뭐냐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상품이 되게 비싸.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품 비싸면 물건 사나 안 사나? 안 산다 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는 거야. 사치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뭐 16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몇백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는 거야. 왜? 그 이유가 과시적 소비 때문이랍니다. 과시. 누군가의 내가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지. 상류층, 즉 돈 많은 부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잘 버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난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난 이거 플렉스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막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야. 문제는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즉 돈도 얼마 없으면서 빚내고 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2번 과시 소비의 첫 번째 짝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부를 과시하여
과시하며 이루는 소비는 주로 사치품 시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부유층, 내 신분, 내가 잘 산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는 이를 모방하려는 계층. 나도 쥐뿔도 가진 건 없지만 그 부유층처럼 그 한다, 나도 이렇게 좀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그 과시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너가 저기 그거 하나,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가 뭐냐면, 집은 없어. 집은 근데 차만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푸어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되게 비싼 차들입니다. 벤츠나 아니면 뭐 아우디와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유층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본인도 이제 약간 그런 차를 모을 수 있다는 과시 욕구 때문에 대출을 또는 뭐 사채까지 써가면서 이런 차를 사는 거지. 이런 게 과시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불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윤리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뻔해도 이제 말 안 해도 뻔하죠. 과시 소비로 해가지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난 너랑 다르다. 그 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가난한 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것들 도둑놈이다 하면서 같은 사회의 같은 사회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니까 나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동조 소비. 부유층이 사니까 따라사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저기 누구 르세라핌의 김채호가 뭐 어떤 옷을 샀다. 그러면 지도 입으면 김채원처럼 되겠다 싶으면서 꽤나 손하다 입고 있는 거야. 과시 소비. 옳지 않다라는 거지. 개성을 잃어버려. 얼굴이 김채원이 아닌데 어떻게 김채원처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가. 그러니까 그런 동조 소비 옳지 않다라는 거야. 개성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연예인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뭘 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패션의 획일화.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쁜 게 아니라는 거. 연예인이니까 이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나소나 서클렌즈 낀다고 해서 이뻐지는 거 아니다, 이가. 그치?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걸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한스 지멜의 어떤 입장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드라이드까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는 진짜 뭐 별게 없어서 그냥 베블런의 과시소비, 그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3 마무리, 마지막 그 학습지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는 여기 다문화사회 윤리와 관련된 5-3 학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3 학습지 같은 경우는 다문화사회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이미 여러분 친구 중에서 다문화인 친구들 있을 거 아이가.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다른 나라의 다른 국적의 사람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 처남 그러니까 서명환 쌤의 사촌 동생의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십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먼 얘기 아니라는 거라.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 5-3의 학습지 1번에 나오는 다문화 사회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가지 모형이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지금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 국수 대접 이론, 이렇게 3가지가 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차별적 배제 모형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차별적 배제 모형의 대표적인 예시는 나치에서 했던 그거 아나, 저기 유태인 차별 지역 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 그런데 이제 모아놓는 거라. 게르만 민족 말고 유태 민족을 따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냥 걔네들은 거기서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의 어떤 그 민족들은 다른 데서 지내라, 우리가 같이 섞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차별적 배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본격적으로 이제 모형 나오는 게 3가지입니다.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무단하원주의 3가지와 관련된 입장인데, 이 3가지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보통 뭐 나오냐면, 너 그거 봐. 내도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은데, 이거 X축, Y축, Z축 해가지고 이거 이따가 켜리면 못 그려. 막 요래 사는 거 있다가 이거 높고 낮고 막 이래 사는 거, 그 문제가 요런 거에 잘 나온다는 거라. 가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고르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아주의 용광로 이론입니다. 용광로 들어봤지? 철록 있는데 아이가. 용광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입장 보시면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편입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 국적이 원래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해. 한국인이 되고 싶다. 여기 용광로 이론에 따르면 이 A라는 사람은 베트남의 모든 문화와 관습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화, 관습,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라. 더 이상 베트남어를 쓴다거나 베트남 문화를 적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라. 한국 문화를 따라라. 이게 용광로 이론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든 상관없습니다. 일본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뭐 러시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이 돼야 한다. 한국 문화를 수용해라. 요게 용광로 이론입니다. 용광로가 그렇잖아. 뭐 어떤 고철들이 다 와도 싹 녹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걸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용광로 이론, 동아주의의 장점은 문화적 충돌이 없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나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문화를 따라야 돼. 각자의 문화를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되나 이거? 쉽게 되겠나? 내가 20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는데 하루아침에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따라야 돼.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문화 정체성을 상실한다.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게 된 그 어딘가에 중간점이 끼어있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샐러드 드셔보셨죠? 오늘 점심도 샐러드 안 나왔나? 맞지? 샐러드집 가가지고 샐러드 드시면 요만한 요런 볼을 준다 이가. 요게 이제 볼이 공이 아니고 볼. 요거 다라이. 다라이 이제 뭐 들어가노 안에? 샐러드 보통 이제 샐러드 드시면 뭐 들어가노? 토마토, 양배추, 뭐 치커리, 뭐 쌍추,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치자. 그리고 이제 뭐 소스를 이제 끼얹어가지고 막 조물조물 잘 버무리면 샐러드가 완성이 되는 거라. 샐러드 볼 이거 생각하시면 보면 이 지금 토마토든 양배추든 상추든 치커리든 전부 다 각자의 개성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맞잖아. 토마토 먹으면 토마토 맛 나고 양배추 먹으면 양배추 맛 나고 그렇잖아. 근데 용광로 이론은 좀 이런 점에서 다른 거라. 이런 샐러드 볼처럼 다문화를 이야기할 때 각자의 입장들을 전부 존중해줘야 된다. 그것도 평등하게. 보통 샐러드를 이제 먹다 보면 양배추가 거의 이제 많이 차지한다. 양배추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조금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야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거 관계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자라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 단어는 요겁니다.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요게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예시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막 이래가지고 샐러드 볼 이론을 수용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일 거야. 한국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전부 각자의 문화를 전부 존중해주는 입장이 바로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냐? 그것도 아닌 거라. 전부 동일해. 전부 동일하다 라고 보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소수자, 이 수가 작은 얘네 조그마한 어떤 문화들마저도 존중해주는 거야. 한국에 왔어도 베트남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게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또 좋냐면 문화 간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들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간의 갈등 역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야.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가 맞지 않는 문화도 여기서 이제 안에서 잘 버무려지는 샐러드처럼 조화가 가능하다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의 장점인데, 단점 한번 볼게. 사회적 연대감이 부족합니다. 한 문화가 아니잖아. 한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특정,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뭐 IMF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뭐 도와주는 거라. 하지만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안 가는 거라.
소속감이 없으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뭐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막 나라적인 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적 연대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래 비싼 얘기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통합 역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 통합이 잘 안 돼. 다 다르잖아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 이게 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론은 국수 대접 이론인데, 국수 대접 같은 경우 국수 드셔보셨죠? 수요일에 국수 나왔다 이가. 그 국수 보면 뭐 있노 일단? 면 있고 그 위에 고명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 이가. 그러니까 면이 주로 우리 그때 수요일날 그 김치말이 국수 나왔다 이가. 김치가 약간 고명처럼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다문화를 바라볼 때 주류 이론, 즉 그 나라의 주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어떤 고명처럼 주변 문화가 있다. 주류 문화가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 둘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 샐러드볼 이론 같은 경우는 모든 이론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샐러드 국수 대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대로 있고 주변 문화처럼 이 고명처럼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샐러드볼과 국수 대접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평등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장 보시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자. 메인은 면입니다. 메인은 주류 문화고 나머지는 고명처럼 그냥 그러니까 격가지로 인정하자라는 거야. 메인은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장점은 당연히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은 용이합니다. 같은 게 아니니까. 단점 보시면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결정적인 특징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못 해석해버리면 우리 문화만 좋은 거고 나머지 문화는 좀 허접하고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엘리아데라는 사람인데, 엘리아데는 성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현. 의미를 보시면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스러울 성자에 드러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걸 성현이라고 하는데, 엘리아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후에 뭐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노가리를 깐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성스러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자주는 안 일어나겠지. 뭐 기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해서 성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현을 개념을 통해서 엘리아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사회와 종교는 다른 거지만 배타적이거나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현 그 가로 1번의 성현에 그 동그라미 3번 성과 속, 종교와 세속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진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자연이란 어떤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관용인데, 관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 예비 자고 있는 그럼 잘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관용입니다. 근데 이 관용을 너무 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동그라미 2번에 관용의 역설이 생긴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제한적인 관용은 안 돼. 오냐 해주면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관용하면 관용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예를 들어 뭐 정영이가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막 되게 까불어. 근데 그럴 수 있지. 쟤가 좀 원래 그런갑다 하면서 계속 놨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느 순간 뭘 넘어? 선을 넘는다는 거야. 그게 관용의 역설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다.